초록리 마을 어귀에는 사람들이 더는 찾지 않는 작은 우체국 건물이 하나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파란 지붕 아래 우편한 모양의 낡은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그 건물의 한쪽 방에서 80을 넘긴 노인 한도진이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을 우체부로 살았다. 자전차 뒷자리에 누런 우편 가방을 싣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과 마을을 잇는 좁은 길을 오갔다. 사람들은 그를 도진 양반이라 불렀고 그가 가져오는 편지 한 장에 울고 웃었다. 이제 우체국은 문을 닫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추억에 갇힌 노인이라 했고 누군가는 그를 두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 했다. 40해가 넘는 세월 동안 도진은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길을 달렸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에게는 안부 편지를, 도시로 떠난 자식에게는 부모의 잔소리가 담긴 편지를, 첫사랑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떨리는 손으로 쓴 편지를 날랐다. 그는 늘 생각했다. 자신이 나르는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는 비가 거세게 내리는 날에도 가방을 비닐로 감싸 안고 길을 나섰고 폭설이 내린 겨울에는 자전차를 끌고 걸어서라도 마을 끝까지 편지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고마워했지만 정작 그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이유도 그 흔한 자식 하나 두지 않은 이유도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젊은 시절 큰 사고를 당해서일 것이다. 혹은 지독한 짝사랑을 했던 계지 정도로 짐작하며 넘겼을 뿐이다. 도진의 방 한가운데에는 녹이 쓴 양철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그가 참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빛바랜 우편 영수증, 끊어진 가죽끈, 그리고 누렇게 변한 편지 봉투 하나. 그 봉투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봉투 겉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진 오라버니께. 매일 밤 도진은 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봉투를 열지는 않았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펼치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도진은 낡은 의자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나무는 그가 젊은 시절 손수 심은 나무였다. 어느덧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져 매년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그는 가끔 그 나무를 보며 중얼거렸다. 올해도 많이 열렸구나.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늘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이웃에 사는 젊은 부부가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도진이 혼자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동시에 그의 단단한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사연을 짐작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도진의 젊은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는 이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마저 천천히 지워갔다. 도진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다. 평생 자전차 손잡이를 쥐고 살아온 손이었다. 그 손으로 그는 수만 통의 편지를 날랐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단 한 통도 써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사연을 전하는 사람이었을 뿐 자신의 사연을 전할 줄은 몰랐다. 혹은 전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폐쇄된 우체국 건물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지나갔다. 아이들의 눈에 도진은 그저 옛날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작은 우체국에서 한 청년이 평생을 다해 한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철 상자 속에 봉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도진의 기억 속에서는 그 시절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를 몰라 부끄러워하던 한 소녀의 얼굴. 호롱불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처음 자기 이름을 적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건네준 봉투 하나.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그의 마음 한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 편지를 열지 않았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녀를 향한 마지막 예의였을까?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또 하루를 그렇게 흘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낯선 자동차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폐쇄된 우체국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도진은 낯선 발걸음 소리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그의 앞에 선 여자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눈매였다.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도진 어르신 되시나요? 도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누구도 그의 이름을 그렇게 정중히 불러준 적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만 누구신지.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오순영 할머니의 손녀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 낯선 이의 입을 통해 다시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문틀을 붙잡고 서 있었다. 지은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빛바랜 편지 묶음을 꺼내 보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전부 어르신께 쓴 편지들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장도 붙인 적이 없으셨더라고요. 도진의 눈에 순간 옛 시절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활짝 열며 나지막이 말했다. 들어오시오. 지은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와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한쪽 벽에는 손수 그린 듯한 마을 지도가 걸려 있었고 그 위로 누렇게 변한 우편 배달 표창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지은은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한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도진은 손짓으로 그녀에게 앉을 자리를 권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양철 상자를 꺼내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의 뚜껑을 여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 이 안에 그 사람이 내게 준 편지가 하나 있소.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지. 지혜는 숨을 죽인 채 그 낡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봉투 겉면에 적힌 흐릿한 글씨는 그녀가 가져온 편지, 묶음 속 글씨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같은 손이 쓴 것이 분명했다. 왜 열지 않으셨어요? 도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작게 떨리더니 이내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두려웠소.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가 아니라 그걸 읽고 나면 내가 60년 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려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늘 다정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깃든 눈빛,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기던 옆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낡은 양철 상자를 붉게 물들였다. 그것은 마치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마침내 다시 이어지려는 순간을 알려주는 듯했다. 그렇게 60년의 시간을 건너온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낡은 우체국의 문턱을 넘어선 순간 도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도 함께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작은 사랑으로부터 60년이라는 긴 침묵을 지나 이제 막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다. 도진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듯 까마득한 옛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가 19이 되던 해 봄. 초록리는 전쟁의 상처에서 막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마을 곳곳에는 무너진 담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낀 일을 잊기에도 빠듯했다. 그런 시절 도진은 우체국 보조 일을 시작했다.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마을에서 제법 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해 늦봄 도진은 처음으로 오순영을 만났다. 순영은 이웃 마을에서 시집은 작은아버지 댁에 잠시 머물고 있던 처녀였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그녀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도진은 까닭 없이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짧게 따은 머리, 햇볕에 살짝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듯 늘 시선을 아래로 떨구는 버릇.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그는 우체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자전차 페달을 밟는 내내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도진은 우체국 일로 작은아버지 댁을 찾았다가 순영과 다시 마주쳤다. 마침 순영의 작은아버지에게 온 편지가 한 통 있었다. 작은아버지가 집에 없어. 도진은 순영에게 편지를 건넸다. 당시 초록리에는 도시로 떠난 자식들이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가 부쩍 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젊은이들은 너 나을 것 없이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마을에는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시집 장가를 기다리는 처녀 총각들만 남았다. 도진은 그런 편지들을 나르며 종이 한 장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었다. 이거 작은아버님께 전해주시오. 순영은 편지를 받아 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편지를 황급히 치마 속에 감추었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그 말을 하는 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진은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 시절 여자아이가 글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 딸은 을의 학교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랐다. 순영 역시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기에 글 공부는 꿈도 꾸지 못했다. 순영의 집은 가난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작은아버지 댁에 더부살이를 하며 갖은 눈치를 보고 살아야 했다. 동생들 밥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거두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글 공부는커녕 제 이름 석자조차 또렷이 쓸 줄 모른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을에서 가장 점잖다고 소문난 우체부 청년 앞에서 그 비밀이 드러나 버린 것이었다. 도진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오. 내가 가르쳐 드리리다. 순영은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작은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녀는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토록 선뜻 무언가를 내어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심인지 그저 지나가는 친절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정말로 그래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날부터 도진은 매주 두어 번씩 해가 진 뒤 작은아버지
덱 사랑채를 찾았다. 호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는 순영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다. 순영의 손은 떨렸고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같은 글자를 수백 번씩 따라 썼다. 이렇게요? 순영이 자신 없는 목소리로 종이를 내밀면 도지는 늘 진심으로 칭찬했다. 잘했소.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구려. 순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 도진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동정이나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아닌 다른 것들이 쌓여갔다. 순영이 글자를 익히다 지쳐 잠시 졸 때면 도지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주었다. 순영은 또 도진이 늦은 밤까지 자전차를 타고 먼 길을 다녀온 것을 알면 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미리 데워 놓았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조용히 기울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순영이 문득 물었다. 도진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진은 잠시 호롱불에 일렁이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답했다. 누군가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다는 건 그 사람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 더 주는 일이오. 나는 그 일이 참 좋소. 더구나 그게 순영 씨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순영은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입가에는 좀처럼 감춰지지 않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밤이 깊어 호롱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도 벽 위에서 함께 흔들렸다. 순영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오순영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써낸 날.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정말 제 이름이네요. 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에게 세상 모든 글자를 다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도 글자에 담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순영은 제법 긴 문장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편지를 받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어귀에서 도진의 자전차 소리가 들리면 누구보다 먼저 마중을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순영의 작은아버지가 사랑채 앞을 지나다 두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지만 그 뒷모습에는 복잡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작은아버지는 본디 순영을 살림 미천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순영은 언젠가 적당한 곳에 시집 보내 빌린 돈이라도 가름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를 깨우치고 자기 생각을 갖게 된 조카딸이 그에게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 작은아버지는 넌지시 순영에게 말했다. 우체부 총각하고 너무 자주 어울리는 거 아니냐.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너만 손해다. 순영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그냥 글 좀 배우는 것 뿐이에요. 작은아버지, 글이야 배워서 뭐에 쓴다고. 내 처지에. 그 말은 순영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그날 밤 도진에게 그 이야기를 차마 꺼내지 못했다. 다만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글자를 따랐으며 마음속 불안을 애써 누르고 있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그녀가 부쩍 늘어난 실력을 기특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도지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순영에게 건넸다. 그 위에는 그가 손수 적은 짧은 글귀가 있었다. 가을 바람이 차거든 옷깃을 단단히 여미시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한 번 식으면 다시 데우기 어려운 법이니. 순영은 그 글귀를 몇 번이나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단순한 인사말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분명 다른 뜻이 숨어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 쪽지를 고이 접어 옷고름 속에 간직했다. 그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받은 글자로 쓰인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두 사람은 자신들 앞에 놓인 운명이 그리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호롱불 아래에서 피어난 작은 사랑은 머지않아 거센 세상의 풍파 앞에 시험받게 될 것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순영은 이제 웬만한 편지는 혼자서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순영이 그를 깨우쳤다는 사실에 놀라는 이도 있었고, 그것이 누구의 덕인지 어렴풋이 짐작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 무렵 순영의 작은아버지는 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전쟁통에 잃은 논밭을 되찾기 위해 빌린 돈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이자는 매달 불어났고 빚쟁이들은 추수철마다 작은아버지 댁을 찾아와 곡식을 가져갔다. 식구들은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순영은 그 와중에도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았다. 작은아버지는 그런 순영을 늘 마음 한구석 짐스럽게 여겼다. 친자식도 아닌 조카딸을 거두는 것도 부담이었거니와 시집 보낼 혼수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는 가끔 술에 취하면 죽은 형님을 향해 왜 자식을 나한테 떠맡기고 가셨소 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순영은 그런 작은아버지의 한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작은아버지는 어느 날 읍내에서 포목점을 크게 하는 집안에서 청운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순영에게 전했다. 그 집 셋째 아들이 너를 마음에 두었다더라. 살림도 넉넉하고 사람도 점잖다더구나. 내가 시집을 가면 우리 집 형편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차마 거절의 말을 입에 담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 숨죽여 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드러낼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베개싯을 적시며 몇 번이고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다. 내가 그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순영은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도진을 찾아갔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도진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안색이 좋지 않구려. 순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작은아버지께서 혼처를 정하셨어요. 읍내 포목점 댁이라고. 도진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다. 그는 애써 담담한 척 물었다. 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순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도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차마 손을 내밀어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곁에 가만히 서서 함께 그 무거운 침묵을 견디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부모도 없이 우체국 보조로 받는 박봉이 전부였고 그것으로는 한 사람의 앞날을 책임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그토록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순영 씨, 내가 만약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았더라면. 그 말끝이 흐려졌다. 순영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도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그런 거겠죠.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순영은 여전히 글 공부를 이어갔지만 예전처럼 마냥 즐거운 표정은 아니었다. 도진 또한 자전차를 타고 마을을 도는 내내 자꾸만 순영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어지러웠다. 포목점 댁에서는 혼사를 서두르는 기색이었다. 며칠에 한 번씩 중매쟁이가 작은아버지 댁을 드나들었고 혼삿날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흘러나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소식이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순영의 앞날을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우체부 청년과 순영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기운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는 않았다. 그 시절에는 어른들이 정한 혼사를 거스르는 일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순영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포목점 댁 셋째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사람 좋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도진의 자리가 너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글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마음이 덜 아팠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 배움이 자신에게 준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다. 어느 날 도진은 마음을 굳히고 작은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전부라 할 수 있는 우체국에서 받은 몇 달치 월급을 옷 속에 품고 있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이고 싶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성실히 일해서 순영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작은아버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내 형편이 그럴 처지가 아니야. 이 집은 빚더미에 앉아 있어. 순영이가 그 집에 시집을 가야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다네. 자네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도진은 더 이상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집을 나섰다. 자전차 페달을 밟는 그의 다리에는 좀처럼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짙은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정처 없이 자전차를 끌고 강가를 따라 한참을 걸었다. 강물은 예전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강가에 쪼그려 앉아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다. 그는 남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능숙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바꾸는 일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우체부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직업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그는 우연히 순영과 마주쳤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순영이었다. 작은아버지께 다녀오신 거 알아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순영 씨 잘못이 아니오. 다만 도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순영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도진 씨가 가르쳐 주신 글자들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별을 예감케 하는 말이기도 했다. 도진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넬 뿐이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오. 그 말에 순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슬픔이 가득한 그러나 동시에 그를 향한 깊은 믿음이 담긴 미소였다. 그날 저녁 도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옮겨보려 했다. 그는 등잔불 앞에 앉아 몇 번이나 붓을 들었다 놓았다. 순영 씨,
나는 이라고 적었다가 이내 그 줄을 지웠다.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소라고 적었다가도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또다시 지웠다. 평생 남의 마음을 전해주던 그였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창밖으로 들리는 풀벌레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채워주고 있었다. 도지는 몇 번이고 종이를 구겨 던졌다가 다시 새 종이를 펼쳤다. 그러나 그의 손은 끝내 단 한 줄도 완성하지 못한 채 멈추어 서곤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쓰려는 이 말이 과연 순영 씨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 밤이 깊어 등잔의 기름이 다 닳을 무렵까지도 종이 위에는 끝내 완성된 문장 하나 남지 못했다. 결국 그는 빈 종이를 그대로 접어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쓰려 했던 그러나 끝내 완성하지 못한 편지였다. 그리고 그 미완의 마음은 훗날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무거운 짐이 되었다. 결국 혼산날이 정해졌다. 다가오는 가을, 추수가 끝난 직후로 날짜가 잡혔다. 작은아버지는 도진의 진심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빛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도진에게 다시 한번 못 박듯 말했다. 자네 마음은 내가 잘 아네. 하지만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살아남기 위한 길이야. 자네도 이제 그만 마음을 접게. 도진은 그 말을 듣고도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는 매일같이 자전차를 타고 마을을 돌면서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건네면서도 자신은 끝내 한 통의 편지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마을에는 어느덧 혼사 소식이 자자하게 퍼졌다. 포목점 댁에서는 예당과 혼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작은아버지 댁에도 매일같이 일손을 돕겠다는 이웃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 부산스러운 풍경 한가운데서 순영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시집가는 것이 기뻐서 멍한 줄로만 알았지만 정작 그녀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곧 새색시 되겠네라며 덕담을 건넬 때마다 순영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할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순영도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다. 혼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짧은 틈을 내어 도진을 만나러 나왔다. 두 사람은 이제 차마 많은 말을 나누지 못했다. 그저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가끔 순영은 도진이 가르쳐준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려 보였다. 마치 그렇게라도 둘 사이에 남은 시간을 붙잡아 두려는 듯했다. 혼산날을 보름 앞둔 어느 밤, 순영은 도진에게 마지막 글 공부를 청했다. 사랑채에는 더 이상 호롱불을 밝힐 일이 없었지만 그녀는 도진의 집 앞까지 찾아와 조용히 그를 불렀다. 도진 씨, 저 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도진은 놀란 얼굴로 밖으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순영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곱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서 써본 편지예요. 도진 씨가 가르쳐 주신 글자로요. 도진은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려 했지만 순영이 황급히 그의 손을 막았다. 지금은 읽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로 나중에 제가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그때 읽어주세요. 도진은 영문을 몰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지금 읽으면 안 되는 거요? 순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가다듬은 뒤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금 읽으시면 저는 차마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도진 씨도 저를 놓아주기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도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알겠소. 약속하리다. 순영 씨가 정말로 곁에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이 편지를 열어보겠소. 순영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잡았다. 도진 씨,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 눈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요. 도진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나도 순영 씨를 만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소.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소. 두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밤을 함께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어둠 속에서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었다.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곁을 지켰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진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졌다. 마치 그 얼굴을 손끝에 새겨두려는 듯한 손길이었다. 도진 씨, 부디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모든 걸 제 뜻으로 선택한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진 씨를 잊으려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찌 순영 씨를 미워할 수 있겠소. 다만 부디 그곳에서 행복하시오. 그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오. 순영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도진의 품에 잠시 얼굴을 묻었다가 이내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뒤 순영은 읍내 포목점 댁으로 시집을 갔다. 마을 사람들은 가마를 따라가며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도진은 그 자리에 차마 나서지 못했다. 그는 우체국 뒤뜰에 숨어 멀리서 가마가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붉은 가마는 천천히 흔들리며 마을 어귀를 지나갔다. 사람들의 풍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도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가마의 작은 창문 틈으로 순영이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것은 그 짧은 순간뿐이었다. 순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멀리서도 또렷이 보였다. 도진은 손을 들어 무언가 말을 전하려 했지만 가마는 이미 그를 등지고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마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밤 도진은 홀로 강가에 나가 앉았다. 별빛만이 검은 강물 위에 희미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 간직한 편지를 꺼내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그 봉투의 모양을 더듬었다. 그러나 약속을 떠올리며 다시 그것을 품속 깊이 집어넣었다. 그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 누구도 듣지 못하도록 강물 소리에 자신의 울음을 묻으며 그날 이후 도진은 그 편지를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순영이 아직 살아있는 한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곁에 비록 닿을 수 없는 거리일지언정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믿으며 그 믿음 하나로 평생을 버텨냈다. 그는 그 후로도 변함없이 우체부 일을 계속했다. 매일 남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나르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담긴 단 한 통의 편지는 차마 펼쳐보지 못한 채로 누런 봉투는 양철 상자 속에 깊이 자리하여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도진은 단 한 번도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고집스럽다 했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것이 그가 순영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자 사랑의 방식이었다. 이듬해 포목점 대기 사업을 확장하며 먼 도시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도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전차에 올라 우편 가방을 맸다. 그러나 그날따라 페달을 밟는 다리가 유난히 무거웠다. 이제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조차 확신할 수 없는 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것이었다. 그는 그날 밤 양철 상자를 꺼내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았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10년, 20년이 흘렀다. 도진은 어느덧 마을에서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우체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나 순영에게서는 단 한 번의 소식도 닿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다른 가정의 일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멀리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일뿐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순영은 포목점 댁에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아 길렀다.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순영은 그 결혼 생활 안에서 나름의 자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좋은 어머니였고 이웃들에게도 늘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살림은 점점 넉넉해졌고 자식들도 무탈하게 자라났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남부럽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딸 김춘자만은 어머니의 눈빛 속에 깃든 알 수 없는 쓸쓸함을 종종 느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가끔 먼 곳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봄이 되어 마을에 라일락이 피면 어머니는 유난히 그 꽃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다. 춘자는 그 모습이 그저 어머니 특유의 감성이라고만 생각했다. 춘자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가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누군가에게 물어도 어머니는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다며 말을 흐릴 뿐이었다. 춘자는 그 이상을 캐묻지 않았다. 그것이 어머니의 영역이라 생각했고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늘 한결같이 다정하고 헌신적인 존재였고 아버지에게도 부족함 없이 살림을 챙기는 좋은 아내였다. 순영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순영은 홀로 10여 년을 더 살았다. 그녀는 말년에 작은 화초를 가꾸고 손녀인 지은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지은은 할머니의 다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할머니는 늘 손녀에게 글씨를 예쁘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다. 글씨를 쓸 때마다 할머니의 표정은 유난히 진지했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어린 지은의 눈에도 인상적으로 남았다. 어린 지은은 그것이 단순한 습관인 줄로만 알았다. 할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에 그토록 정성을 쏟는 이유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순영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향년 87이었다. 마지막 며칠 그녀는 병상에서도 유난히 차분했다. 자식들이 손을 잡아주면 희미하게 웃었고 가끔은 알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다. 지은은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할머니가 무언가 오래된 기억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에는 할머니가 잠결에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도진 씨 글자를 가르쳐 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때 지은은 그 말이 그저 옛 친구의 이름이거니 여기고 넘겼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차분히 그녀를 배웅했다. 모두가 그녀의 삶이 평범하고 무탈했다고 생각했다. 조문객들은 한결같이 순영을 두고 참 다정하고 인자한 분이셨다고 말했다. 춘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든든했다. 어머니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장례가 끝난 뒤 춘자와 지은은 순영이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옷가지와 그릇들을 정리하던 중 지은은 장롱 깊은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이미 녹이 슬어 손으로 가볍게 힘을 주자 쉽게 열렸다. 상자 겉면에는 빛바랜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보가 둘러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안의 것을 오래도록 소중히 지켜온 흔적처럼 보였다. 상자 안에는 가지런히 묶인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다. 수십 통은 되어 보이는 그 편지들은 모두 같은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편지를 펼쳤다.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멈추는 듯했다. 보고 싶은 도진 오라버니께. 지은은 황급히 다른 편지들도 펼쳐보았다. 모든 편지가 같은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편지에는 봉투 위에 우표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다. 단 한 통도 붙여지지 않은 평생 동안 쓰고 또 쓴 편지들이었다. 지은은 그 편지 중 하나를 어머니 춘자에게 보여주었다. 춘자는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가 남긴 옛 일기주시거니 여겼다.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그녀는 손까지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편지를 손에서 떨어뜨리듯 내려놓으며 말했다. 방 안에는 그 외에도 작은 머리빗과 빛바랜 손수건이 함께 들어 있었다. 손수건 한쪽 모서리에는 서툰 손길로 수놓은 글자가 있었다. 도진. 단 두 글자였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지은은 그 손수건을 손에 쥔 채 할머니가 이 작은 물건들을 평생 어떤 마음으로 간직해 왔을지를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이게 대체 뭐니? 어머니가 이런 걸 평생 숨기고 계셨다는 거야.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엄마, 화내실 일이 아니라 할머니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봐요. 그런 시절이라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니? 평생 어머니 곁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셨던 아버지는. 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평생 알던 어머니의 모습과 지금 손에 든 편지, 속 어머니의 모습 사이에서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늘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머니의 마음, 한 구석에는 전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졌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글씨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그녀가 평생 알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차마 전하지 못한 사랑이 글자 하나하나에 절절히 묻어 있었다. 춘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자신이 평생 보아온 어머니의 모습이 어쩌면 진짜 모습의 일부일 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흔들어 놓았다. 엄마, 일단 편지를 다 읽어보고 얘기해요. 할머니가 왜 이걸 평생 간직하셨는지. 읽을 필요 없다. 당장 태워버려야 해. 아버지가 아시면 어쩌려고. 아니, 돌아가신 분이 아시면 얼마나 서글퍼 하시겠니. 지은은 다른 편지 한 장을 펼쳐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비교적 최근에 쓰인 듯한 글씨가 다소 흐트러진 편지였다. 엄마, 이것도 한번 보세요. 할머니가 이른이 넘어서 쓰신 거예요. 저는 이제 늙어 손이 떨립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글을 쓸 수 있어 다행입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할머니는 그냥 옛사랑을 못 잊은 게 아니라 평생 그 마음을 글로 정리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춘자는 그 구절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에서 분노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채워지고 있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와서 누구한테 죄가 되는 건데요. 지은의 말에 춘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편지 더미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냥 무서운 거야. 내가 평생 알던 엄마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을까봐. 내가 엄마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까봐. 지은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엄마,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사랑하셨잖아요. 다만 그 마음 한편에 다 전하지 못한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것도 할머니의 진짜 모습이에요. 춘자는 단호하게 편지 묶음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은이 황급히 편지를 끌어안으며 외쳤다. 엄마, 잠깐만요. 이건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함부로 없앨 수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어 낡은 편지 더미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지은은 알 수 없는 확신을 느꼈다. 이 편지들에는 반드시 전해져야 할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할머니를 대신해서라도 이 마음의 끝을 찾아주겠다고. 지은은 그날까지의 며칠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할머니의 마을 이름을 어렴풋이 떠올려 지역 기록 보관소에 연락을 취했고 우연히 남아있던 옛 우편 행정 자료 속에서 한도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40년 넘게 같은 우체국에서 일했던 사람. 그리고 그 우체국이 폐쇄된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지은은 어머니에게 알리기도 전에 먼저 혼자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만약 헛걸음이라면 어머니에게 괜한 기대와 혼란을 안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차를 몰고 초록리로 향하는 내내 지은은 수십 번도 더 마음을 고쳐먹었다. 모르는 노인을 무작정 찾아가 할머니의 가장 깊은 비밀을 묻는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평생 붙이지 못한 그 마음들을 그냥 상자 속에 다시 묻어두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할머니라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그렇게 그녀는 초록리를 찾아왔고 낡은 우체국 건물 앞에서 한도진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노인과 마주 앉아 60년 동안 열리지 않은 편지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도진은 한참 동안 그 누런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순영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구려. 단 한 번도 붙이지 않은 채로 지은은 가방에서 편지 묶음을 꺼내 그의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께 닿지 못할 마음을 글로 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 할머니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천천히 그 글씨를 따라갔다. 그는 그 글씨체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처음 호롱불 아래에서 떨리던 손으로 자기 이름을 적었던 그 손이 어느덧 이토록 단정하고 아름다운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글씨, 내가 가르쳐준 그 글씨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뻐졌구려. 그는 한 글자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듯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어느 한 구절에서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오라버니가 가르쳐 주신 그 글자들로 저는 평생 마음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가만히 끌어안았다. 마치 그 안에서 순영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한 몸짓이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혼자서. 도지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하루하루 우편 가방을 메고 살았소. 누군가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면서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소. 가끔은 내가 나르는 편지들 속에 순영 씨를 향한 내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했지. 비록 붙이지 못할 마음이었지만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같은 방식으로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었다. 한쪽은 쓰지 못한 편지를 가슴에 묻고 다른 한쪽은 열지 못한 편지를 상자에 묻은 채로 왜 다시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지은의 물음에 도지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자꾸 자리를 권하기는 했었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도 했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소. 마음 한구석에 늘 순영 씨가 자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더이다. 그건 그 사람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소.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매일 밤이 외로웠소. 하지만 그 외로움이 어쩐지 나쁘지만은 않았소.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늘 순영 씨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니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소. 지은은 그 말에 더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도진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평생 자전차 손잡이와 우편 가방을 쥐어온 그 거친 손이 지금은 빛바랜 편지 한 장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쥐고 있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인 검버섯과 굵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손끝의 떨림만큼은 마치 청년의 그것처럼 여전히 생생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방 안에는 어스름한 푸른빛이 내려앉았다. 도지는 잠시 일어나 낡은 전등을 켰다. 노란 불빛이 방 안을 따스하게 채우자 마치 옛 시절의 호롱불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상하지. 이 불빛을 보니 그 시절 사랑채에서 순영 씨와 함께 그를 가르치던 그 밤들이 생각나는구려. 지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도 분명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것은 아까와는 조금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슬픔보다는 오랜 그리움이 마침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그 미개봉 편지로 돌렸다. 할아버지, 이 편지는 이제 열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지키셨던 약속의 시간이 이제 온 것 같아요. 도지는 그 봉투를 다시 두 손에 쥐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60년이요. 60년 동안 나는 이걸 열지 않는 것으로 그 사람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곁에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구려. 무섭으세요? 무섭소. 이 안에 무엇이 적혀 있든 그걸 읽고 나면 나는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거니까. 지은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다. 할아버지,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도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셨어요. 처음엔 많이 놀라셨지만 지금은 저와 함께 할아버지를 뵈러 오고 싶어 하세요. 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춘자라는 따님 말이요? 순영 씨가 종종 이야기했던 네, 맞아요.
엄마도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이 편지는 저희 셋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합시다. 혼자서는 도저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함께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소. 창밖으로 어느새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도지는 편지 묶음과 그 봉투를 다시 양철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그것은 단순히 상자를 닫는 행동이 아니라 곧 다가올 어떤 순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의식과도 같았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며칠 안에 다시 찾아올게요. 엄마와 함께요. 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 앞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마당으로 나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래전 자신이 심었던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늦겨울의 마른 가지 사이로 차가운 별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저 나무도 순영 씨를 만나던 그해 봄에 심은 것이오. 그동안 참 많이도 자랐구려. 지은은 그 말을 가만히 마음에 새기며 차에 올랐다. 그녀는 멀어지는 도진의 모습을 사이드 미러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작은 체구의 노인이 어둠이 내린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60년 전 가마를 떠나보내던 청년의 모습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도지는 멀어지는 자동차의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60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시간의 결계가 이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양철 상자를 다시 꺼내 보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상자 뚜껑을 닫지 않은 채 그 곁에 가만히 앉아 밤을 지새웠다. 며칠 뒤 지은과 춘자는 함께 초록리로 향했다. 차 안에서 춘자는 내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젊은 시절 이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되새겼다. 그녀에게 이 마을은 그저 지도 위의 한 점일 뿐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평생을 가둔 동시에 평생을 지탱해준 곳이었을 것이다. 지은은 운전을 하며 가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춘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까지. 그녀는 평생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삶에 큰 균열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동시에 그 균열 너머로 그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또 다른 얼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춘자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다. 평생 무뚝뚝했지만 가족에게는 한없이 든든했던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누구보다 서럽게 울었다. 그 눈물이 거짓이었을 리는 없었다. 춘자는 그 기억을 붙잡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의 삶에는 분명 자신이 알던 진심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낡은 우체국 건물 앞에 차가 멈추자 춘자는 한참을 내리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지은이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춘자는 떨리는 숨을 한 번 내쉬고는 마침내 차에서 내렸다. 마당에는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낡은 자전차 한 대가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우체국 간판을 올려다보며 춘자는 어머니가 이 풍경 속에서 청춘을 보냈다는 사실을 가만히 되새겼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춘자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그러나 결코 본 적은 없는 얼굴이었다. 도진 역시 춘자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눈매와 인매에서 옛 순영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했다. 특히 그녀가 살짝 미소 지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는 순영이 처음 자신의 이름을 써냈던 그날의 표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춘자 씨로 구려 순영 씨를 참 많이 닮으셨소. 그 말에 춘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춘자입니다. 세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춘자는 방 안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빛바랜 우편 배달 표창장과 마을 지도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이 작은 공간에서 묵묵히 살아온 한 사람의 시간이 고스란히 그 풍경 안에 담겨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춘자였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아버지의 다정한 아내로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께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도지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춘자 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오. 나라도 그럴 것이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해줄 수 있소. 순영 씨는 누구보다 춘자 씨의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았을 것이오.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키웠소. 글자만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르쳤다고 믿고 있소. 하지만 평생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셨잖아요. 그게 아버지께는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요? 도진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다. 그럴지도 모르오. 하지만 춘자 씨,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꼭 하나만 품을 수 있는 그릇은 아닌 것 같소. 순영 씨는 춘자 씨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품고 살았던 것일 뿐이오. 그건 배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오. 춘자는 그 말에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던 옆모습, 나일락 앞에서 오래 머물던 발걸음, 그리고 가끔 알 수 없는 한숨을 내쉬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어머니가 매년 봄이면 손수 라일락 가지를 꺾어다 강 안에 꽂아 두던 습관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꽃을 좋아하는 취향이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이 도진과 함께했던 어느 봄날의 기억과 맞닿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마저 어머니의 숨겨진 마음이 스며 있었다는 사실이 춘자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종종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다. 내 엄마는 가끔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 같다. 그때는 그저 우스갯소리로 넘겼던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아버지도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그는 평생 어머니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켰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춘자는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을까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지는 그 물음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소. 순영 씨가 보낸 그 모든 세월 동안 춘자 씨와 같은 좋은 자식들을 곁에 두고 또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살았으니 적어도 완전히 불행하지만은 않았을 것이오. 지은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 이 편지들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자신이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할머니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는 두 가족 사이의 깊은 화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양철 상자를 함께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기 전 도진이 잠시 손을 들어 보였다. 잠깐,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해주고 싶구려. 도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순영 씨가 시집가기 며칠 전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소. 도진 씨가 가르쳐 주신 글자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요. 나는 그 말을 60년 동안 마음에 새기고 살았소. 그리고 춘자 씨를 보니 이제야 알겠구려.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순영 씨는 정말로 당신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후회 없는 삶을 사셨던 것 같소. 춘자는 그 말에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흐느꼈다. 지은은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도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들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슬픔과 같은 위안을 나누고 있었다. 한참 뒤 춘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주셔서, 그리고 어머니께 글자를 가르쳐 주셔서요. 그 글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도진은 고개를 가만히 저었다. 아니요, 춘자 씨. 오히려 내가 고맙소. 평생 혼자 간직해온 마음을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지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할아버지, 이제 그 편지를 함께 열어봐도 될까요? 춘자와 도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마침내 어떤 끝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결연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도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이제는 정말로 그래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양철 상자에서 그 누런 봉투를 꺼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종이는 이제 손끝에 닿는 것만으로도 바스락거리며 부서질 듯했다. 그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든 채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봉투 겉면의 글씨는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도진 오라버니께 그 7 글자를 쓰기 위해 순영이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을지 도진은 새삼 가늠해 보았다. 그 글씨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처음 자신의 이름을 적었을 때와 같은 정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걸 열면 정말로 끝이 나는 것 같소. 그런데 동시에 이제야 비로소 시작될 것 같기도 하구려. 지은과 춘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방 안에는 오직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히 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노을이 번지기 시작해 방 안가득 주홍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도진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천천히 봉투의 봉인을 뜯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은은 가슴 졸이며 지켜보았다. 종이가 뜯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봉투 안에서 빛바랜 편지지를 꺼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종이의 색은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다. 종이를 펼치는 그의 손끝에서 오래 묵은 종이 특유의 마른 향이 옅게 풍겨왔다. 그 향기마저 그에게는 60년 전 그 시절의 공기를 떠올리게 했다. 도진은 떨리는 눈으로 첫 줄을 읽기 시작했다. 도진 오라버니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오라버니가 가르쳐 주신 글자로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온전히 적어 봅니다. 두렵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도,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것도. 하지만 오라버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자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 더 갖는 일이라면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라버니를 사랑합니다. 처음 우물가에서 마주쳤던 그날부터 호롱불 아래에서 글자를 배우던 그 모든 밤까지 제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작은아버지의 빚을 가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오라버니의 앞날을 더 이상 저로 인해 가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라버니는 누구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사람입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눈앞에 그 시절 떨리는 손으로 자기 이름을 처음 적어 보이며 환하게 웃던 순영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미소와 지금 손에 든 편지 속 절절한 문장 사이의 거리가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다. 춘자와 지은도 숨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다시 편지를 이어 읽었다. 부디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라버니가 가르쳐 주신 글자만큼은 평생 제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글자로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라버니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편지를 오라버니가 언제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영 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저는 이 마음을 남기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오라버니가 저 때문에 너무 오래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제가 오라버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진심입니다. 오라버니를 영원히 잊지 못할 순영 올림. 도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종이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60년 동안 억눌러 왔던 울음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는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울었다. 방 안에 누구도 그 울음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춘자와 지은은 그저 가만히 곁에 앉아 그가 그 울음을 끝까지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켰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6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 고요한 울음의 시간을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구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따르지 못했소. 나는 평생 행복하기를 거부하며 살았소. 그게 순영 씨에게 대한 내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어떤 원망도 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어르신, 어머니는 어르신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셨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진은 한참을 더 흐느끼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가벼워진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60년이요. 60년 동안 나는 이 편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워했소.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안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마지막 사랑과 나를 자유롭게 해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구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깊은 후회도 함께 느꼈다. 만약 그가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열어보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더 오래전부터 이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곧 그 후회마저 내려놓기로 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이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편지를 가만히 가슴에 품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순영 씨, 이제야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소.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춘자는 도진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같은 슬픔을 나눈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가 평생 이 사람을 마음에 품고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지였을지를 새삼 깨달았다. 동시에 이 노인이 평생 그 마음 하나로 외로움을 견뎌왔다는 사실에도 마음이 저렸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르신 곁에 있어 드릴게요. 저희도 이제는 어르신이 가족 같다고 느껴져요. 도진은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평생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본 적 없던 그에게 그 한마디는 60년의 외로움을 단번에 녹이는 듯한 온기로 다가왔다. 고맙소, 정말로 고맙소.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평생 사랑했던 분이라면 저희에게도 소중한 분이에요. 지은의 말에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마른 가지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어 마치 봄날의 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 나무가 올 봄에는 유난히 일찍 꽃을 피울 것 같구려. 그 말에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대한 언급을 넘어 오랫동안 멈춰 있던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춘자와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안도와 같은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창밖으로 어느새 노을이 완전히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6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마침내 전해진 한 마음을 따스하게 비추는 듯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낡은 우체국의 작은 방 안에서 새로운 가족의 첫날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진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지은과 춘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를 찾아왔고 도진은 그들을 기다리는 시간을 손꼽아 헤아리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양철 상자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자를 꺼내 순영의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으며 추억에 잠기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챘다. 늘 혼자 마당을 서성이던 노인이 이제는 종종 마루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웃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도진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깊은 그늘이 한결 옅어진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한 이웃 노인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도진 양반, 요새 얼굴이 훤해졌구먼.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오. 도진은 그 말에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소 안에는 60년 만에 되찾은 평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에게 종종 자신이 만든 손글씨 카드를 선물했다. 도진은 그 카드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모아두었다. 그는 가끔 그 카드 위에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단정한 글씨로 짧은 답장을 적어 지은에게 건네기도 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망설임 없이 마음을 적어보내는 경험이었다. 어느 날 도진은 춘자와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다. 순영 씨가 묻힌 곳에 한번 가볼 수 있겠소.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소. 춘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산소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함께 가요. 어머니도 분명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순영이 묻힌 산기슭의 작은 묘지를 찾았다. 봄이 가까워진 산길에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곳곳에 매와 봉오리가 움트고 있었다. 도진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그 길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더디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춘자는 몇 번이나 도진의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매번 손을 가만히 저으며 사양했다. 이 정도는 혼자 걸어가야 할 것 같소. 평생 가지 못했던 길이니 마지막은 내 두 발로 가고 싶구려. 춘자는 그 말에 더 이상 권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 길을 걷는 동안 도진은 지난 밤들을 떠올렸다. 그는 사흘 밤을 꼬박 새워가며 등잔불 아래에서 몇 번이고 종이를 펼쳤다 접었다 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은 수없이 받아 적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글로 옮기는 일은 여전히 서툴고 어려웠다. 그는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가장 솔직한 문장들만을 남겼다. 그것은 그가 평생 미루어온 숙제를 마침내 끝맺는 과정이었다. 묘 앞에 도착한 도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비석을 바라보았다. 비석에는 오순영이라는 이름과 그녀가 살았던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묘 옆에 가만히 앉았다. 순영 씨, 나 도진이오. 늦게 와서 미안하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자신의 편지였다. 순영 씨에게 나는 평생 당신에게 줄 편지를 단 한 통도 쓰지 못한 사람이었소. 다른 사람의 마음은 수천 번도 더 전해주었지만 내 마음만큼은 끝내 글로 옮기지 못했지. 이제야 늦게나마 이렇게 몇 줄 적어보오. 당신이 떠나던 그날부터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당신을 놓지 못하는 마음 사이에서 평생을 살았소. 당신의 편지를 읽고서야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소. 당신이 나에게 바랐던 것은 슬픔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었지만 이제는 그 말을 따르려 하오. 당신이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 당신이 나에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었소.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일이라는 것. 나는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 남은 시간을 살아가려 하오. 당신의 손녀와 따님을 만났소. 두 사람 모두 당신을 참 많이 닮았더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당신이 평생 지켜온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 느끼고 있소. 고맙소, 순영씨. 그리고 사랑하오. 이 말을 이제야 처음으로 글로 적어보오. 도진 올림. 그는 마지막 줄까지 적은 뒤 자신이 쓴 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글로 옮겼다는 사실에 그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글자를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늘 미루어 두었던 그였다. 이제야 그 미루어 둔 숙제를 끝마친 기분이었다. 도진은 그 편지를 묘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60년의 그리움과 마침내 찾아온 평온이 함께 어우러진 눈물이었다. 춘자와 지은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춘자는 묘 앞에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저예요, 춘자. 어머니의 마음, 이제는 다 알았어요. 처음엔 많이 놀라고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마음까지도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가 도진 어르신 잘 보살펴 드릴게요. 지은도 손을 모으고 조용히 인사를 올렸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의 진짜 편지를 찾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글자에 담아온 그 마음, 이제는 저도 알아요. 이 이야기 제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세 사람은 잠시 묘 앞에 나란히 앉아 멀리 펼쳐진 산자락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그 풍경 속에서 슬픔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평온함으로 세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다. 산기슭에는 잠시 바람이 불었다. 매와 가지가 가볍게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세 사람은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함께 머물렀다. 내려오는 길, 춘자는 도진의 팔을 가만히 부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어머니의 옛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마음에 담아둔 그리움을 함께 지켜온 또 한 사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그들의 발걸음 위로 봄볕이 따스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어르신, 앞으로는 명절에도 저희 집에 오세요. 혼자 쓸쓸하게 보내실 필요 없어요. 도진은 그 말에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되겠소? 나는 평생 누군가의 명절상에 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어르신은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지은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할아버지. 다음 명절에는 저희 집에서 함께 송편 빚어요. 할아버지가 글씨 잘 쓰시니까 차례상 지방도 할아버지가 써주시면 좋겠어요. 도진은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오랜만에 터진 그 웃음소리는 마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60년이라는 시간이 마침내 그 산기슭에서 완전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침표 너머에는 새롭게 이어질 또 다른 이야기의 첫 줄이 조용히 쓰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감나무에는 다시 푸른 잎이 무성하게 돋아났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폐쇄된 우체국 건물에서 혼자 지내지 않았다. 춘자와 지은의 권유로 그는 읍내에서 그들과 가까운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초록리를 찾아 감나무를 살피고 옛 우체국 마당을 정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사를 하던 날, 도진은 평생 모아온 짐들을 정리하며 많은 것을 버렸다. 낡은 자전차도, 빛바랜 우편 가방도 결국 손에서 놓아주었다. 하지만 단 하나, 양철 상자만큼은 끝까지 품에 안고 새 집으로 옮겨갔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을 가두는 상자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다해 지켜온 사랑의 증거를 담은 보물 상자였다. 지은의 작은 공방. 한 글자 한 마음에는 새로운 코너가 하나 생겼다. 그녀는 손글씨 카드와 엽서를 만드는 일 외에 매달 한 번씩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한글 교실을 열기 시작했다. 그 교실의 첫 선생님은 다름 아닌 도진이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에 정식으로 나섰다. 처음 교실을 연다고 했을 때 도진은 몇 번이나 사양했다. 내가 무슨 선생 노릇을 하겠소. 그저 평생 우체부 노릇만 하던 사람인데. 하지만 지은은 그를 끝까지 설득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글자를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께 나누어 주시면 돼요. 결국 도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에 나섰고 그날 이후 그는 매달 그 시간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교실에 모인 노인들은 대부분 평생 글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전쟁과 가난 속에서 학교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한글 교실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평생 묵혀둔 부끄러움을 풀어내는 자리였다. 도진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자음과 모음을 가르쳤다. 그 모습은 마치 60여 년 전 호롱불 아래에서 순영에게 글자를 가르치던 그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다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날과 달리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어르신, 이렇게 쓰면 되나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이며 물었다.
도지는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 잘하셨소.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구려. 그 말을 하는 순간 도진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순영에게 했던 같은 말이 겹쳐 떠올랐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시절의 호롱불 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이 일이 결국 순영이 남기고 간 마음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춘자가 공방에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부쩍 도진을 챙기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의무감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보살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가끔 도진이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신기하게 여겼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어머니의 편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을 골라 지은이가 직접 손글씨로 옮겨 적었어요. 도진은 그 액자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순영이 시집 가기 전 떠나는 길에 적었던 편지의 한 구절이 단아한 글씨로 옮겨져 있었다. 오라버니가 가르쳐 주신 글자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후회 없이 살아보려고요. 도진은 그 액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것은 이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 액자를 가슴에 품으며 말했다. 이걸 내 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겠소. 매일 아침 이 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결정한 게 있어요. 할머니의 편지들을 모두 모아서 작은 책으로 엮어보려고요. 물론 가족들끼리만 보는 책이지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글자들이 할머니의 평생을 어떻게 채워왔는지 후손들도 알 수 있게요. 도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오. 그 책에 내가 오늘 쓴 답장도 함께 넣어줄 수 있겠소? 그는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날 아침 그가 한글 교실을 마치고 홀로 앉아 적은 짧은 글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글자를 적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벅찬 감정의 떨림이었다. 순영 씨, 당신이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 당신은 나에게 큰 가르침을 남겼소.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며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당신이 가르쳐 준 그 글자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있소.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진실한 답장이오. 지은과 춘자는 그 글을 함께 읽으며 눈물과 미소를 동시에 머금었다. 춘자가 말했다. 어르신, 이건 그냥 답장이 아니에요. 이건 할머니가 평생 바라셨던 진짜 연애 편지예요.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완성된. 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따스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저녁 도지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양철 상자를 다시 꺼내 보았다. 이제 그 상자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상자 안에 순영의 모든 편지와 자신의 답장, 그리고 묘소에 다녀온 날의 작은 기록까지 가지런히 정리해 넣었다. 그리고 상자 뚜껑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끝까지 전해진 마음. 그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평생 남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았던 그가 마침내 자신의 마음 역시 끝까지 전했다는 사실에 깊은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상자를 방 한쪽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가만히 올려두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둘 필요가 없는 상자였다. 며칠 뒤 지은은 자신의 공방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연을 짧게 정리한 글과 함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마음의 일부를 손글씨로 옮겨 적어 걸어 두었다. 이름은 실명 대신 이니셜로 처리했지만 그 진심만은 고스란히 전해지도록 했다. 마을 사람들과 손님들은 그 작은 전시를 보며 저마다의 옛사랑을 떠올리고 또 저마다의 후회와 그리움을 가만히 곱씹었다. 전시를 보고 간 노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지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도 평생 붙이지 못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보니 이제는 그 마음을 풀어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단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온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봄이 깊어지고 초록리의 감나무에도 마침내 작은 꽃이 피기 시작했다. 도지는 그 나무 아래에 서서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춘자와 지은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그의 손끝에는 평생 다른 이의 마음을 전해주던 그 따뜻한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순영씨, 보고 있소?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려 하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가지를 가만히 흔들었다. 그 흔들림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60년의 기다림을 지나 마침내 진짜 사랑의 결말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그의 손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글자와 마음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에는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 편지들이 끝내 누군가에게 닿지 못했다 하여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진과 순영의 이야기가 그러했듯 진심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 자신이 닿아야 할 곳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마침내 화해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오래된 진실일 것이다.